안녕하십니까. 네, 이광조 박사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는 문자 그대로 21세기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과 또 과거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비 수행자들의 어떤 그 경험들, 영성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통일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지금 한 540여 페이지가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쓰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간략히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표지인데요.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퍼즐은 여기 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밝혀져 있는 뭐 원핵세포에 대한 정보들, 또 내분비계에 대한 정보들, 또 빅뱅 이론, 또 지구 구조, 또 양서류, 포유류, 또 여러 가지 신비 수행들, 또 광전 효과, 반도체, 또 종교나 아니면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혼이라는 개념들, 또 원자와 분자, 어류,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21세기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영역에서는 통일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론은 아직 없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존재와 이러한 용어들이나 개념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 속에서 하나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가? 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계들이 하나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어떤 통일적인 이론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요. 여기서 이 그림은 태열금화종지라는 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태열금화종지는 황금꽃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서구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이론이 이러한 시신경에 있는 광전 효과라든지 아니면 신경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는 것을 저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와 그 근거 하에서 추론을 해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고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사실은 2014년 10월 가을에 대한철학회에서 채식이라는 주제로 가을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1년 전에 채식 논의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부제는 과학 철학과 초월 철학의 길목에서라는 글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철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철학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1년 전부터 나름 열심히 여러 가지 철학 책을 사서 보고 칸트니 헤겔이니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사서 하나하나씩 이제 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꾸역꾸역 책들을 하나씩 이제 훑어나가게 됐는데 그러던 중에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알게 됐습니다. 단자는 어떤 무게나 질량이 없는 하지만 근본적인 모든 존재의 어떤 최소 입자, 뭐 원자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그 셜링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사람은 과학철학과 초월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과학적인 어떤 자연과학적인 현상들, 이론들과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어떤 영혼이나 초월 이런 개념을 연결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셜링이 살던 시대에는 아직 원자의 어떤 구조라든지 원자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의 근본적인 입자에 대한 이해가 밝혀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개해 나가던 논리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시도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셜링의 책이 몇 권 번역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권을 구입을 해서 이제 탐독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컨셉은 과학과 초월이라는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연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과 그것이 철학계에서 시도되었다는 것 그런 것이 저에게 어떤 자극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학철학과 초월철학을 연결하는 과정 중에서 채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됐는데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이 학회 발표를 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됐는데 보통 뭐 20-30페이지 많아야 뭐 30-40페이지로 끝내야 될 게 150페이지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글을 줄일 수가 없었죠. 어쨌든 그래서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존재 목적 여기서 초월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신과의 어떤 신의 음성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배경에서는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에서 그 초월 현상, 신비 현상에 대한 해석 또 표현 이런 건 다르지만 구체적인 경험의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유사성의 부분에 있어서 초월의 개념이 유사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체를 동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체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 원자, 좀 더 확대해서 분자나 생체, 그리고 세포 소기관 이러한 것들과 맥락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글을 이제 대강 어떻게 시간이 돼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의 글을 이제 리뷰하신 분께서 이제 매우 혹평을 하시면서 글이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호평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지만 좀 더 완성된 글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 이렇게 이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학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자극이 됐던 거죠, 그것이. 그래서 거의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다시 이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논문들 그런 것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점점 이렇게 완성을 해나가다 보니까 글이 거의 500페이지 가량이 넘게 됐어요. 그래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힘이 많이 딸리고 더 하다가는 이 책이 완성되기가 어렵겠다. 완전하게 하려면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2부를 더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에서 일단 540페이지 정도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명드릴 과학과 철학의 길목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과학과 초월에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이죠. 그죠? 이 과학이 뉴턴 이래로 뉴턴이 수학적인 수식으로 천체 운행을 예측한 이후로 과학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일한 용어, 동일한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다른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철학의 영역에 있던 수많은 것들이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왔고 신경과학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또 심지어는 종교적인 영역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과학의 영역으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그 태양조차도 은하계 주위에 돌고 있는 하나의 항성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보다는 진화의 과정 속에서 다른 침팬지나 이런 영장류와 거의 유전자가 99.8%, 99%가 같은 나머지 1%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러한 생물학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그 자연과학은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또 핸드폰, 컴퓨터. 정말 과거에 뭐 한 200~300년 전에 사람이 왔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이해하지 못할 과학 원리를 이용한 기술 문명이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나 있고 나란 무엇인가, 또 태어나기 이전은 어디에 있었는가, 또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 문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존재론적인 목적론적인 물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또 여전히 2000년 전에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여전히 또 이 문명 자체도 그런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회적인 구조도 그런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과학과 기술 그 자체로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고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바 인간의 근본 목적이 초월 또는 신과의 합일 또는 신의 음성을 듣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들이 그 초월 현상과 연결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대 과학이 밝혀진 사실들과 또 초월 현상에서 이야기하는 현상들을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빅뱅의 순간부터 시간적으로 물질의 탄생, 그리고 은하계와 태양계 지구의 탄생, 그리고 지구가 탄생한 이후 생명체의 탄생, 이러한 진화 과정이 종교에서 말하는 초월의 방향 또는 신의 은총을 향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라이프니츠가 인간 지식의 원리에서 말한 바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실의 처음을 찾는 것과 같다 하는 관점에서 근거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래땅에 집을 짓는다면 우리는 견고한 바위나 확고한 토대를 만날 때까지 계속 땅을 파야 한다. 그리고 엉킨 실타래를 풀려고 한다면 실의 맨 처음을 찾아야 한다. 즉, 우리의 논의는 빅뱅의 순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본서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 또는 삶의 목적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 현상계의 존재들이 동일한 법칙들, 동일한 과학적 법칙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천체들과 지구상의 생명체, 인간의 몸과 마음, 더 나아가 영혼이나 깨달음의 현상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관적인 설명은 현대 과학에서 밝혀낸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과학적 관점에서 빅뱅의 묘사부터 시작할 것인데 그 이유는 회귀,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것은 많은 신비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바인데요. 원래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회귀를 위해서는 그 시작이 임의로 정해지더라도 시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체의 진화 과정은 본질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구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 또 본고의 구성, 시간, 공간,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1부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우주의 시대,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시작이 된 게 지금으로부터 160억 년 내지 200억 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가 탄생한 빅뱅부터 현재까지, 또 우리 행성의 시대, 우리 지구가 탄생한 게 50억 년 전인데 5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1장과 2장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어떤 시간적인 연대기로 구성을 한 셈인데요. 그리고 3장은 이 중에서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45억 년 지구 탄생부터 또 생명체가 탄생한 시기,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이전까지 어떤 화학적인 진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 5억 7천만 년 전부터 2억 4,500만 년 전까지 고생대가 4장을 구성하고요. 또 2억 4천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신생대 전까지 중생대가 5장을 차지하고요. 다시 6,5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6장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대계적인
구성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탄생, 그리고 지구에서의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어떤 방향성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성은 인간의 진화의 방향성과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는 입자와 물질의 시대, 빛으로부터 물질이 탄생한 과정, 또 우리 은하계의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 과정,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질량, 즉 질량은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에너지는 질량으로 변환된다. 이 에너지는 빛이라는 것으로 대신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즉 질량을 가진 물체가 없어지면서 빛으로 변하는 거죠. 또 빛이 응결되면 물질이 된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인데요. 이것에 대한 개념이 후반부에 신비 수행과 관련돼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 캄브리아기는 화학적 진화,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기 이전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유기물이 어떻게 무기물에서 진화를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밀러와 우레이의 실험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경계를 만드는 그 속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인 지질 이중막의 기원, 또 진핵세포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진핵세포에 대한 기원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는 문자적으로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어서 산소호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산소호흡이 에너지 생성을 훨씬 효율화시키고요. 또 그 과정이 생명체의 진화 과정, 다시 말해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또 영장류까지 올라가는, 또 그리고 신비 수행에 있어서 대부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호흡과 맥이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핵세포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 광합성은 문자로 빛을 이용해서 물질들을 보다 고에너지 단위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다세포 생명체 출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캄브리아기는 문자 그대로 이전에는 생명체들이 다양하지 않았는데 캄브리아기를 통해서 갑자기 빅뱅이 일어난 것처럼 생명체들이 매우 다양하게 폭발적으로 진화를 해나가는 시기입니다. 캄브리아기의 대폭발의 근본적인 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각세포의 발견입니다. 시각세포가 시신경을 통한 빛 에너지를 감지하는 장치가 발명되면서 생명체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많은 다양성을 얻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추동물의 출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턱의 기원.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생명체들은 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화 과정에서 턱은 그렇게 오랜 시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이 발명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됐는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효율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호흡, 이런 과정을 통한 문제도 관련이 된다.
또 내골격, 우리가 척추동물은 내골격이죠. 그러니까 내골격이 있기 전에는 곤충들처럼 껍질이 딱딱한 외골격 생명체들이 주로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골격으로 변하고 또 턱이 등장하면서 면역계가 새롭게 진화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면역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는 식별 작업이 첫 번째 과정인데요. 이 턱이 개발됨으로써 보다 많은 영양소들이 나 아닌 것이 나의 것으로 변화하고 따라서 면역계가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고도화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전과 다른 보다 다양한 생화학 물질들이 나의 것으로 변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역계가 발달을 하게 되는 과정, 그런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T세포, 우리가 흉선에서 발달을 하죠. 그래서 T세포, 적응 면역계의 중심 T세포의 발달과 함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간략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저희의 어떤 주제 중에 하나인 왜 채식을 하는 것이 이 면역계에 영향을 주게 되는가에 대한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따라서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가 높아지면 비례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지질의 어떤 지구의 진화 과정에서 지질의 출현과 함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또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미네랄 코르티코이드, 또 프로제스테론, 또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 5가지가 인체 내의 거의 모든 세포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하나의 세포당 2만 개 정도의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 리셉터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에 의해서, 종류에 의해서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밸런스가 달라지고 이것이 인간의 유전자를 조절을 함으로써 인체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골격 구조도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거고요. 또 사지동물의 기원.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네 발 달린 동물들이 보이지만 실제로 네 발 달린 동물의 출현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발 달린 동물의 기원은 어류에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양막류 뭐 이런 식의 연속선상의 어떤 진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동물들의 기원과 함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식물들의 진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식물의 생성물에 의존하는 종속 영양 생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은 식물의 진화 과정에 동물이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식물들이 어떠한 물질들, 어떠한 고분자 물질들을 합성해 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동물들의 진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식물들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식물들의 어떤 육상 진출, 그리고 왜 씨앗이라는 게 출현을 했고 그 씨앗의 출현이 어떻게 고등 생명체들, 척추 동물들을 진화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이제 태반동물, 그러니까 태반동물과 난동물, 난생동물, 그러니까 조류나 아니면은 파충류 같은 경우는 알에서 새끼를 낳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유류는 태반에서 낳는다는 거죠. 태반을 통해서. 그 결정적인 차이는 영양소와 산소의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에서 태어난 것은 영양소나 산소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신경계의 발달이라든지 인체 내부의 구조의 발달은 그 R이라는 크기 구조 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태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태반의 생명체는 지속적으로 모체를 통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신경계가 고도로 발달될 수 있는 구조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는 씨앗을 가진 식물체와 함께 대기의 산소 농도의 증가라는 변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대기는 대략 20%의 산소 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 수치가 낮았을 때도 있고 지금보다 높았을 때도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에 의해서 에너지 대사가 달라지고 또 에너지 대사가 달라짐으로써 그 에너지를 이용한 신경계의 변화가 동반된다. 많은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생대에는 포유아강, 포유류 동물, 또 유태반류, 또 영장목, 유인원류에 대한 이제 진화가 있고요. 이러한 종자 식물들이 나무를 만들고 또 이 나무, 숲이 지구상에 등장을 하게 됨으로써 숲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 영장류가 발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이 악력, 어떤 물체를 쥐는 힘이 가장 높은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쥐는 힘은 본질적으로 나뭇가지를 쥘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무 위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 손에서 여러 가지 물체를 쥘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숲이라는 존재의 등장에 의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신경계가 7장이고 8장이 호흡계, 순환계, 그리고 9장이 내분비계, 그리고 10장이 마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까지 1부에서 다루어진 생명체의 진화가 호흡계의 고효율화, 또 순환계의 고효율화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잘 공급을 하고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신경계가 고도로 발달되고 또 내분비계가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는, 또 마음도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고 내분비계 호르몬들은 다시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또 마음은 호흡이나 순환계에 영향을 주고 또 호흡이나 순환계는 다시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호작용, 삼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마음의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 불안 지수가 높은 사람은 맥박수가 대부분 빠른 경향이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호흡을 잘 다스려서 맥박을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변환을 시키면 실제로 마음 현상에 있어서 불안 지수가 낮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러한 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내분비계적으로도 대표적인 게 코티졸 같은 경우죠. 코티졸 수치가 높으면 아포토시스라고 해서 뇌세포나 면역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코티졸의 만성적인 증가는 마음에서 우울증 지수를 높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분비계를 잘 조절을 해서 코티졸을 일정한 수치 범위로 유지를 시킨다면 마음에 있어서도 우울증 지수가 정상 수치로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내분비계는 본질적으로 3단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시상하부, 뇌하수체, 말단, 호르몬 기관. 그래서 각 단계마다
호르몬의 양의 수치가 1000배씩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말단 호르몬 기관이 세포 내에 들어가서 유전자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말단 시스템, 3단계 시스템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곤충들의 어떤 변태인데요. 이 변태 호르몬은 식물에 있는 성분을 흡수하면서 변태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호르몬은 내생 호르몬이기보다는 외생 호르몬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곤충들의 세계에서 보면은 어떠한 시절에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식물이 발달을 했을 때 그 식물의 성분이 호르몬의 역할을 해서 곤충들의 변태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현대 문명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육식이냐 채식이냐 하는 부분들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내분비계의 가장 핵심적인 말단 부분들이 스테로이드인데,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다시 말해서 육류의 식품에만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이 인체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마음이나 호흡계, 순환계,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은 신경계인데요. 먼저 신경과 전류의 역사. 흥미롭죠? 신경은 본질적으로 전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뉴런의 구조, 또 지질, 미엘린 수초화, 절연, 그리고 도약전도, 연속전도, 또 신경세포의 기원과 대뇌 심피질의 팽창, 또 이걸 위해서 스텝한 진행지수를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파페츠 회로, 파페츠라는 인물이 제안한 감정 회로, 또 여기서 좀 더 발달한 맥린이 주장한 삼위일체뇌, 파충류뇌, 그 다음에 포유류뇌, 그리고 영장류뇌, 이 3단계 껍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신경계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활동 전이라는 걸 발생시키는데,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온들의 세포막을 통한 이동, 능동 수송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능동 수송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8장은 호흡계가 심혈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계와 심혈관계가 이러한 신경계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러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호흡계와 심혈관계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에너지를 그만큼 생성할 수가 없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의 신경계, 그리고 그 신경계를 이용한 초월의 현상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1 크고 복잡한 신경 시스템은 보다 많은 에너지를 이용한다. 다시 말해서 인체는 뇌가 전체 신체의 2%밖에 되지는 않지만 쓰는 에너지는 20%가 넘는다. 고에너지 시스템이다, 신경 시스템은.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체는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공통의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산소호흡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산소호흡은 그 에너지 생산량을 10몇 배 증가시켰다. 또 그러한 에너지 생성은 양성자 기울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지에서 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처럼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막 바깥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전극을 만드는, 사실 인체나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전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의 3단계 과정, 또 외호흡, 내호흡, 세포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또 공기 중의 산소 농도의 증가, 왜 바다에서 육지로 진화할 수밖에 없었는가? 다시 말해서 바닷속, 물속에 있는 산소 용존량을 1이라고 한다면 공기 중에는 그보다 수십 배 더 높은 산소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보다 많은 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생명체는 방향이 물속에서
육지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에 나와서도 폐 표면적이 증가, 파충류에서는 사이막폐로 표면적이 작은데 허팍과리폐로 진화를 했고요. 또 파충류에서는 횡격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다리가 평형이죠. 그래서 움직일 때 그 운동을 이용해서 이 사이막폐가 산소를 이동을 시키는데 그에 의해서 포유류 단계로 들어가면서 횡격막이 만들어지고 이 횡격막을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호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고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항상 온도가 일정한 항온 동물로의 진화가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복식호흡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흔히 복식호흡, 그러니까 나중에 초월 현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양이나 서양에서의 신비수행의 핵심 중에 하나는 호흡의 면면식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천천히 내뱉고 천천히 들여 마시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 과정 속에서 산소의 이용 효율이 고도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호흡을 할 때보다는 복식호흡을 통해서 천천히 호흡을 내뱉고 들어 마실 때 인체는 보다 많은 산소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신경계에 집중시켜 가지고 어떤 변환 과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생리학적으로도 생화학적으로도 계면 활성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유류 단계 또 인간의 단계에 들어오면서 파충류의 단계에 있어서 볼 수 없는 폐포막의 계면 활성제가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적혈구의 크기죠. 그래서 적혈구 크기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컸지만 점점 적혈구의 크기가 작아지고 나중에는 핵까지 없어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가운데가 들어간 원반향 모양으로 오목한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보다 미세한 영역까지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일산화탄소가 제거가 되고 그럼으로써 보다 고효율화된 산소호흡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흡을 통한 에너지 생성은 본질적으로 산화와 환원, 전자의 이동에 있다는 것입니다. 9장은 내분 비계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심리, 대사, 메타볼리즘, 지질 대사나 아니면은 탄수화물 대사나 단백질 대사 이러한 과정 또 면역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호르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르몬의 어떤 종류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호르몬은 크게 단백질로 구성된 펩티드 호르몬과 콜레스테롤로 구성된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에서 주로 작용하는 펩티드 호르몬, 또 세포질로 들어가서 핵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유전자 조절을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호르몬은 수십 종류가 있지만 맥은 시상하부, 또 뇌하수체, 그리고 말단 호르몬 기관 이런 3단계 스텝을 가지고 있다. 또 뇌실과 뇌실 주변부, 뇌 안에 구멍이 있어서 그 안에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뇌실, 또 뇌실 그 구멍 사이에 존재하는 기관들 이런 것들이 감정과 관계된 변연계라는 것이고요. 또 그러한 호르몬들이 어떻게 유전자를 조절하는가. 그래서 유전자 조절자로서의 호르몬, 또 스테로이드 수용체, 또 스테로이드 핵수용체의 다양한 작용, 또 핵수용체에 대해서 동물들의 공진화 과정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수용체는 유전자 조절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체에는 대략 48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개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핵수용체도 있지만 또 비타민 A, 또 비타민 D 이런 지용성, 또 담즙 이런 것들도
유전자 조절 물질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산소, 핵수용체, 리간드의 공진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분비계의 진화가 처음에는 인체 내부에 있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얻어졌다, 외생기원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핵수용체의 기원은 식물성 지질 화물의 센서였다는 것,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과 대사 중간체들이 인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 핵수용체들이 어떻게 리던던시와 시소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통일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병렬 집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중인격의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상위 체계가 어떻게 그것을 제어하는가, 제어 능력에 따라서 그것들이 정상 범위에 있느냐 또는 병리적인 범위로 넘어가는가, 이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계선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과 음식,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일종의 모듈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듈은 일종의 레고처럼 하나의 어떤 기능적 단위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거대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와드의 띠랑 제거 실험, 또 브로카 언어를 담당하는, 또 펜필드의 뇌기능 지도, 또 인격 개성을 전담하는 프리프론탈 전전뇌, 또 호르몬과 행동, 호르몬에 의해서 어떻게 동물들이 행동이 변화하는가, 또 프란달의 테스토스테론, 어떻게 남성 호르몬이 공격성을 변화시키는가, 또 사회적인 행동으로서의 공격성과 남성 호르몬, 또 이러한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어떻게 채식 시기에서 변화하는가, 또 코티졸이 어떻게 중독, 여러 가지 알코올이라든지 아니면 니코틴, 또 도박, 이러한 중독에 대한 관계가 있는가, 또 채식으로 어떻게 코티졸이 감소하는가, 또 식물성,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터 에스트로겐이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코티졸에 영향을 주는가, 또 그렇다면 채식인과 비채식인, 고기를 먹음으로써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차이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집단인 채식인과 비채식인에 있어서 흡연율과 음주율이 정말 차이가 나는가, 또 단일 사례 연구, 또 채식 어린이의 IQ는 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 채식 어린이는 평균 비채식 어린이에 비해서 19 내지 20 정도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차이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앞에 있는 것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울 뉴런,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인 거울 뉴런. 생물학적으로 보통 이제 그 고도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모든 그 고등 종교의 어떤 말씀 중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동체 대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떤 계율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영장류에서만 밝혀진 거울 뉴런,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내가 똑같이 뇌세포가 동조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고통을 보고 내가 같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그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인간에 있어서, 종교성에 있어서 동체 대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타인을 위한 희생,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불안과 호흡의 상호작용,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단백질 채식이 어떻게 산소 섭취량을 증가시키는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총 3부 중에 마지막 3부는 초월과 과학이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그렇다면은 본고의 주제인 과학, 어떤 물질적인 어떤 과학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초월적인 현상과 연결되는가에 대한 이제 논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비 수행과 초월 현상들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비의 수행과 가장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도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해명경, 성명규지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 있어서는 이제 천태소지관, 지관자선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또 유대교의 신비주의인 까발라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의 바가바드기타 경전을 살펴보고요. 또 힌두교의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인 요가수트라, 파탄잘리의 대표적인 요가수트라에서 살펴보고, 또 2000년 전 플라톤의 신비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플라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플로티누스, 또 오리겐과 기독교 신비주의, 또 현대에는 카톨릭에서 향신기도 또는 관상기도가 어떠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수피즘, 이슬람 신비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태을금화종지를 통해 가지고 수행법의 큰 두 가지 맥, 다시 말해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수행과 위로부터 아래로의 수행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최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디폴트 모드라는 거,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고 때리고 있는 그러한 디폴트 모드에서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쉴 때. 또 디폴트 모드의 탈활성화, 또 명상 과정에서의 디폴트 모드의 탈활성화, 또 의식 상태의 디폴트 모드, 또 포유류 대뇌피질의 6개 층, 그러니까 포유류 단계까지 3단계, 파충류에서는 신경세포의 껍질이 3단계가 있는데 포유류 단계로 들어가면서 대뇌피질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6개 층으로 나눠지는 것, 또 인터뉴런이라고 하는 중간 뉴런이 하는 역할들, 그리고 인터뉴런이 등장함으로써 감마파의 고도화,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행이 왜 초월 현상과 과학을 이어주는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빛이라는 성질 중에 대표적인 게 컴퓨터 산란, 광전효과, 쌍생성,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광수용체, 빛을 인식하는 화학물질들, 생화학물질들, 발색단, 대표적인 게 카로티노이드, 당근에 있는 것들, 또 공액 발색단, 또 파이토케미칼,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화학적인 구조를 포르피린 구조, 대표적인 게 우리 적혈구에 있는 이제 햄철, 또 엽록체가 가지고 있는 포르피린 구조가 왜 빛이라는 것과 관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빛의 치유 효과, 또 빛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ATP가 증가하는 현상들, 또 빛이 신경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보고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라는 부분들, 또 유도 방출, 레이저를 이용한 핵융합 과정, 지금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핵융합을 지금 유도시키고 있는가, 그런 원리들, 그런 것들이 수행 과정에서의 어떤 집중, 사마타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생체 내에서 어떻게 레이저의 유도 방출 원리가 존재를 하며, 또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빛이 어떻게 생명체 내에서 계속 흩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광자 미세공진기라는 개념, 과학적 사실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레이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양자 결마점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생물학적으로 양자 생물학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와
광합성 과정에서 양자 결맞음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 모형에 대한 역사적인 발달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양자 심리학과 마음의 결맞음에 대해서 우리가 태양 전지와 광 다이오드에 대한 개념들, 다시 말해서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인 전자의 이동을 유도하는 거고요. 반대로 광 다이오드는 전자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거죠. 그것이 마치 육체 속에 깃든 영혼의 관계와 유사하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매체로서의 어떤 세포적인 단위의 구조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미세소관, 사이토스켈레톤, 다시 말해서 세포 내에 있는 세포를 유지시키는 골격인 세포 골격의 주요 성분인 미세소관에 대한 생물학적 기능, 그리고 미세소관이 어떻게 반도체, 강유전체로서의 특성을 가지는가, 또 액체 결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는가, 또 광섬유의 특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 하머로스 펜로즈라는 인물들이고, 이들이 의식의 조합하는 이론을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들이 이야기한 미세소관과 양자의식, 또 이러한 양자의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전기적 시냅스, 화학적 시냅스가 아니라 전기적 시냅스, 갭 정션이라고 말하는 전기적 시냅스와 그걸 통한 신경세포들이 동기화, 동조화 현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가를 이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핵융합과 호울라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하향적 위에서 아래로의 수행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신환원, 그러니까 물질을 이용해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동양 철학에서는 연정화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을 단련시켜서, 정을 단련시켜서 화기, 기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다는 거고요. 기가 전기 에너지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연기 화신이 되죠. 그러니까 빛 에너지로 변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단련시켜서, 단련이라는 그 호흡을 통해서 보다 정밀한 단위로 변환을 시키는 것인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걸 연기환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신을 좀 더 단련시키면 허공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연신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부는 한 장, 1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그렇다면 왜 공동체라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어떤 개체의 어떤 영적인 완성 또는 초월을 목적으로 한다면 대체 우리 공동체, 사회 공동체는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노동의 종말, 지금 많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놀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인물이 수십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사회는 점점 기계화되고 있고 정보화되고 있고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고 있어요. 또 컴퓨터의 고도화로 인해 가지고 정보화되고 있고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앞으로 점점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영역에 노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은 본질적으로
노동을 신성화하던 과거의 관점에서는 노동을 못하는 것이 나쁘고 안 좋은 것이지만 인간의 어떤 초월 과정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노동은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노동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노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인간의 본연의 존재 목적인 초월을 향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비주의, 과거의 수많은 신비주의 은둔자들은 노동을 피해서 혼자 고요한 곳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풀뿌리를 먹으면서 시간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21세기에 들어서 점점 기회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노동을 그렇게 많이 과거처럼 많이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등장을 한 것이고, 그것은 노동의 종말이라기보다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세상은 신비가의 세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 신비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또 수피즘과 정치, 도교의 생명윤리를 통해서 이러한 초월 신비주의자들이 어떻게 사회에 유익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가들을 향해서 쏟아졌던 비난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명을 이제 넣었고요. 또 약간 불완전하긴 하지만 맥린의 삼위일체 뇌에 근거한 삼위일체 사회 구성체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본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셀링의 자연 철학의 이념에서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하자면, 실제적인 것, 과학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이념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에 또는 초월적인 것 아래 종속시키는 것이 초월 철학의 과제라면, 반대로 이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 형이상학적인 것을 실제적인, 과학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과학 철학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학문은 단지 과제의 대립되는 방향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통일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두 방향은 단지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필연적이다. 언젠가는 합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인간은 그 통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지식의 체계에 있어서도 그들, 초월 철학과 자연 철학은 동일한 필연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인 개념들, 또 공간적인 개념들, 또 에너지적인 개념들, 또 물리적인 단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론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부터 1강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